1452년 6월 한양 경복궁. 조선 최고명의 전순이가 왕의 등에서 고름을 짜냅니다. 두세홉 360cc 컵 2잔 분량의 누런 고름이 쏟아집니다.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십니다. 어이가 보고했으나 하룻밤 사이 왕은 숨을 거둡니다. 39세 조선 5대 왕 문종의 죽음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고름 때문에 죽다니 대체 무슨 병이길래 왕조차 막지 못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52년 6월 10일 음력 5월 14일 경복궁 강령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선 최고명의 전순이가 왕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종의 등에는 거대한 종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길이가 한자 약 30cm, 너비가 5치에서 6치, 15cm에서 18cm에 달하는 거대한 부스럼이었습니다. 전순이는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순간 누런 고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서너 홉 360cc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옥체가 어제보다 나으십니다. 날마다 건강이 회복되고 계십니다. 전순이가 자신있게 보고했습니다. 신하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문종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있던 수양대군이 급히 청심환을 올리라 외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1452년 6월 10일 문종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세였습니다. 즉위한 지 고작 2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맏아들, 조선 최초의 적장자 왕,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 측우기를 고안하고 무예에도 능해 군사에 밝았던 인물, 아버지 세종 말년 8년간 대리청정을 맡아 국정을 완벽하게 처리했던 그가 고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좋은 약재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조선 최고 명의들이 밤낮으로 모시는 사람, 그런 왕이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신하들은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은 세종의 상사 때보다 더 슬퍼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어린 단종은 12세, 아버지를 잃은 어린 왕은 불과 1년 후 숙부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만약 문종이 몇 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이 성년이 될 때까지만 버텼더라면 계유정난의 피바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건강했던 세자가 36세에 등에 종기가 났고 3년 후 그 병 때문에 죽을 줄을. 과연 이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조선 최고 권력자조차 막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문종만 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조선 27대 왕 중 12명이 이 병에 시달렸고 5명이 이 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종, 효종, 정조, 순조 모두 똑같은 병, 종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3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14년 음력 10월 3일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문종이 될 이 아기는 세종과 소원왕 후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건강한 아기가 39세의 고름 때문에 죽을 줄은. 문종은 총명했습니다. 1421년 7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고 그 충녕대군이 바로 세종이 된 것입니다. 문종은 조선 최초로 적장자로 왕세자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약사어서수, 유기에 모두 능통했습니다. 특히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했고 군사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측우기도 사실 문종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441년 문종은 비의 양을 재는 기구를 만들면 백성들의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했고 이것이 세계 최초의 측우기로 탄생했습니다. 1445년부터는 아버지 세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문종의 나이 31세, 그는 8년간 국정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세자가 처리한 일은 내가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편찬을 주도했고 동국병감을 출간했습니다. 병제를 정비해 3군 12사를 5사로 줄이면서도 병력은 오히려 증대시켰습니다. 북방의 오이라트 침공 위협에 대비해 방어체제를 일신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자 직접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는데
그 문장이 너무 뛰어나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절절해 신하들이 감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제사 이후 전염병이 잦아들었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그는 완벽한 후계자였습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정통성도 완벽했습니다. 세종의 적장자, 소헌왕후의 아들, 왕세손 시절부터 왕세자, 그리고 왕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흠도 없는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문종을 존경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3월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명나라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오래오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미 문종의 몸속에서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 병이 3년 전인 1449년 그가 36세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병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49년 세종 31년 음력 10월 12일 세종실록에 놀라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세자가 작년 10월 12일 등 위에 종기가 났는데 길이가 한자가량 되고 넓이가 5치에서 6치나 되는 것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골마 터졌습니다. 한자는 약 30cm입니다. 5치에서 6치는 15cm에서 18cm입니다. 성인 남자의 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종기였습니다. 그것이 2달 동안 곪다가 터진 것입니다. 실록은 계속됩니다. 창근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6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글고 지름이 5치에서 6치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 일어서서 걸어다니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의방의 꺼리는 바로서 생사에 관계되므로 생사에 관계된다. 어이들이 이미 그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이 왕세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문종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로서 해야 할 대리청정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세종은 걱정했습니다. 자신도 이미 병들어 있었고 아들마저 이런 병에 시달리니 앞날이 불안했습니다. 어이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의 전순이가 치료를 맡았습니다. 온갖 약재를 동원했습니다. 침을 놓고 뜸을 뜨고 고름을 짜냈습니다. 1449년 9월 29일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종기 뿌리가 빠져나왔다. 참으로 기쁘다. 왕이 기뻐할 만큼 심각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기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1450년에도 1451년에도 계속 재발했습니다. 문종의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은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전 해인 1446년에는 어머니 소헌왕후가 돌아가셔서 이미 3년상을 치렀습니다. 6년 동안 연속으로 상복을 입은 것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게다가 왕이 되면서 업무는 더 늘어났습니다. 밤낮 없이 국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종기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1452년 들어서는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문종은 자주 침상에 누워야 했습니다. 신하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해 6월 마침내 전순이가 종기를 따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종에게는 마지막 치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종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소한 병명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종기는 피부 모낭 주위에 세균이 침입해 생기는 화농성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스럼으로 시작됩니다. 만지면 아프고 단단한 붉은 결절이 생깁니다. 점점 커지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노란 고름이 육안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렁물렁해지다가 완전히 골무면 고름이 터져 나옵니다. 문제는 조선시대에는 이것을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독 기술이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침으로 따서 고름을 짜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혈증에 걸리면 죽음에 이릅니다. 조선시대 의술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종기라는 말 안에 온갖 피부질환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봉화지겸, 모낭염, 림프절염, 심지어 피부암까지도 종기라고 불렀습니다.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는 모든 것을 종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등창이었습니다. 등에 생기는 큰 종기를 등창이라 불렀는데 이것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생겨서 치료가 더 어려웠습니다. 문종이 알았던 것도 바로 이 등창이었습니다. 왜 조선 왕들에게 종기가 이렇게 흔했을까요? 첫째,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잘못된 건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옷을 벗으면 풍기가 침입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온천욕은 진액이 빠져나가 원기가 손상된다고 생각해서 피했습니다. 왕들은 이런 관념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청결하지 못했고 세균이 침입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둘째, 과식과 고기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왕들은 매일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고기,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운동은 부족했습니다. 왕의 일과는 대부분 앉아서 하는 정신노동이었습니다. 자리를 이동할 때도 가마를 탔습니다. 이런 생활은 비만과 당뇨, 그리고 혈액성 염증 질환을 일으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종기가 쉽게 생깁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일은 만기라고 불렸습니다. 만가지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상소를 읽고 정책을 결정하고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당파 싸움, 외교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조선 왕 평균 수명이 46세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종만 종기로 고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27대 왕 중 12명이 종기를 앓았습니다. 그중 5명이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종은 1469년부터 1494년까지 25년간 재위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요순 같은 성군이고 밤에는 걸주 같은 호색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색을 밝혔습니다. 12명의 후궁을 두었고 2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갔습니다. 등과 머리에 수많은 종기가 생겼습니다. 1494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종기였습니다. 효종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아픔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벌을 꿈꾸며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1659년 8월 효종의 어깨에 종기가 났습니다. 어이 신가기가 침으로 종기를 땄습니다. 그런데 신가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종기를 잘못 딴 것입니다. 10일 후 효종은 41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신가기는 조선 500년 역사상 유일하게 사형당한 어이가 되었습니다. 왕을 죽인 죄였습니다. 원래는 참수형이었으나 교수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현종도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숙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숙종은 60세까지 살았지만 말년에 온몸에 종기가 생겨 고통받았습니다. 경종은 37세의 종기로 사망했습니다. 순조는 헌종의 할아버지였는데 그 역시 종기 때문에 4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성들도 종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불엄 깨물기라는 풍습이 생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호두나 밤 같은 견과류를 깨물면 한 해 동안 부스럼, 즉 종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야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종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간에서는 종기 치료 전문가가 등장했습니다. 치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종기를 치료하는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종기가 얼마나 흔했는지 또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들은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의들이 밤낮으로 모셨습니다.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썼습니다. 인삼, 녹용, 사양 같은 보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의학 수준의 한계였습니다. 세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종기를 뗄 때 기구를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씻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도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아 산효결로 산모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효종을 죽게 한 것도 바로 이런 2차 감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종이 죽은 지 348년 후 1800년 여름 또다시 종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22대 왕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776년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최고의 개혁 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문의의 부흥을 이끌었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장용령을 만들어 왕권을 강화했고 실학자들을 등용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조에게도 종기는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즉위 초부터 크고 작은 종기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수없이 나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종기가 심해졌습니다. 1800년 6월 25일 음력 기록입니다. 정조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약원 신하들을 불러 접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시민과 정윤교를 들어오게 하라. 밤이 깊은 뒤에 잠깐 잠이 들어 자고 있을 때 피고름이 저절로 흘러 속적삼에 스며들고 이부자리까지 번졌는데 잠깐 동안에 흘러나온 것이 거의 몇 대가 넘었다. 종기 자리가 어떠한지 궁금함으로 경들을 부른 것이다. 몇 대? 1대는 약 1.8리터입니다. 잠깐 사이에 1.8리터가 넘는 피고름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양입니다. 정조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의학의 해박한 왕이었습니다. 유의, 즉 유학자이면서 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신하들과 치료법을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지식도 종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같은 해 6월 초 종기의 상태를 설명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등골뼈 아래쪽부터 목 뒤 머리가 난 곳까지 여기저기 부어올랐는데 그 크기가 어떤 것은 연적만큼이나 크다. 연적은 먹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주먹만 한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의 종기가 등과 목에 여러 개 생긴 것입니다. 정조는 48세였습니다. 한창 개혁을 추진하던 나이였습니다. 1800년 1월 그는 아들 순조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11세였습니다. 정조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15세가 되는 1804년에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수원 화성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노래당과 미로한정이라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종기가 발생한 지 24일 만에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세였습니다. 창경궁 영춘원에서였습니다. 정조실록은 기록합니다. 유씨의 상이 창경궁의 영춘원에서 승하하였는데 이날 햇빛이 어른거리고 삼각산이 울었다.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의 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11세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용령은 혁파되었고 남인 실학자들은 탄압받았습니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시 1452년 6월 10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종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조선 최고 권력자들이 종기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를. 첫째,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목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풍기가 침입한다는 미신을 믿었습니다. 특히 왕들은 이런 관념을 더욱 철저히 지켰습니다. 몸이 깨끗하지 않으니 피부에는 항상 세균이 득실거렸습니다. 작은 상처만 생겨도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비누도 없었습니다. 소독약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영양 섭취와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왕들은 매일 고기를 먹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했습니다. 가마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런 생활은 비만, 당뇨,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세종도 당뇨병을 앓았고 태조와 정종, 태종은 중풍으로 사망했습니다. 모두 이런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극심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왕의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상을 치르면서도 국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3년 상 기간 내내 상복을 입고 정사를 돌봤습니다. 정조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과로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넷째, 당시 의학의 한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균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소독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침을 놓을 때, 종기를 뗄 때 그 어떤 기구도 소독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847년 헝가리 의사 제멜바이스가 손을 씻으면 산효결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동료 의사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만큼 소독 개념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세균 감염을 치료할 약이 없었던 것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세균 감염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종기가 생기면 고름을 짜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면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 발생했습니다. 폐혈증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것도 폐혈증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순이가 종기를 땄을 때 2차 감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도 이것으로 설명됩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대가 넘는 피고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각한 감염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24일 만에 사망한 것도 폐혈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종기 같은 세균 감염은 당시 의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지 207년 후인 1659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효종이 종기 때문에 사망한 것입니다. 어이 신가기가 종기를 잘못 따서 왕이 죽었습니다. 신가기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왕은 이미 죽었고 종기는 여전히 조선 왕들을 괴롭혔습니다. 141년이 더 지난 1800년 정조가 또다시 종기로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350년 동안 조선 왕들은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갔습니다.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첫째, 잘못된 관습과 미신이 너무 뿌리 깊었습니다. 목욕하면 풍기가 침입한다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천욕은 원기를 손상시킨다는 믿음도 그대로였습니다. 의학 지식은 발전했지만 기본적인 위생관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왕의 생활 방식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과식, 운동 부족, 과로는 왕의 숙명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진상하는 음식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국정은 쉴 틈 없이 왕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의학기술의 한계는 쉽게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세균학이 발전한 것은 19세기 후반입니다. 항생제가 나온 것은 20세기입니다. 조선이 망한 것이 1910년이니 조선 왕들은 끝까지 이 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치종이라는 종기치료 전문가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쌓으며 나름의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종기에 효과가 있다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고름을 짜낸 후 상처를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몰랐지만 경험적으로 소독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종기치료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풍나병은 모두 악풍과 기해하는 바에 범촉되어서 생겨나는 병이다. 처음에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마비되고 점점 괴로워지며 가려운 것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과 같고 붉고 검은 발진이 생긴다. 허준은 종기의 증상을 정확히 관찰했고 여러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기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항생제 몇 알이면 쉽게 낫습니다. 심한 경우 간단한 외과 수술로 제거합니다. 소독된 환경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2차 감염 걱정도 없습니다. 3일이면 치료됩니다. 문종이 만약 오늘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36세에 등에 종기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갔을 것입니다.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완전히 나았을 것입니다. 39세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50세, 60세까지 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단종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계유정난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육신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48세의 종기로 죽지 않았다면 그가 꿈꾸던 개혁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장용령을 강화하고 수원 화성을 완성하고 실학을 발전시켰을 것입니다. 60세, 70세까지 살면서 조선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세도 정치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고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과 부가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들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최고 명의들이 모셨고 최고 약재를 썼습니다. 하지만 종기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청결, 적당한 식사, 충분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최고의 명의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병도 방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기는 작은 부스럼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죽습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낫습니다. 셋째,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세균학의 발전, 20세기 항생제의 발견이 인류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조선 왕 평균 수명은 46세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인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거의 2배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왕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아간 종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학과 의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세종대왕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닐 정도로 아꼈죠. 조선 역사상 이보다 더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후계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2살에 오른 왕자는 가시방석이었고 17살에 마주한 마지막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금수저로 태어나 가장 비참한 흙바닥에서 숨을 거둔 왕. 우리가 몰랐던 단종의 마지막 24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457년 10월 21일 강원도 영월 관풍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뜰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떠나며 품속에 사약을 품었습니다. 세조의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풍원에 도착한 왕방연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관풍원 마루에는 17세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익성관과 골룡포를 단정히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제6대 왕 단종, 아니 지금은 노상군으로 불리는 이홍이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단종이 물었습니다. 왕방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사약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300리 왕방연은 단 한 번도 사약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죽이라는 명, 그것은 차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단종의 곁에서 늘 모시던 통인 하나가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습니다. 그는 활주를 꺼냈습니다. 긴 노끈을 이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인은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밧줄을 단종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17세 소년 왕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단종을 죽인 통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뇌성이 울렸습니다. 검은 안개가 영월 땅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에서 함께 모시던 시녀들이 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물에 시신이 둥둥 떠올랐습니다.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가 밧줄에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세종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12세의 왕위에 올랐던 소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조선에서 가장 완벽한 왕통을 가진 왕자가 이토록 비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첫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기뻐하며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미결수와 2급 이하 죄수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면령을 낭독하던 중 용상 근처의 큰 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종은 즉시 치우라 명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세자빈 권씨가 산후결로 사망한 것입니다. 나이 24세,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문종이 즉위하며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그녀였습니다. 태어난 다음 날 어머니를 잃은 아기, 그의 이름은 이홍이었습니다. 조선 왕 중 드물게 세 글자 이름을 가진 왕자였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등에 업고 다니며 총애했습니다. 숙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진 명성과 아름다운 태도를 지녔으며 세손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세종이 등에 업어주는 사랑을 입었다. 1448년 4월 홍희는 8세의 나이로 왕세손에 책봉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직접 명했습니다. 2년 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올랐고 홍희는 10세의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문종은 세자를 위해 서연을 열었습니다. 좌빈객 이계와 우사경 유성원에게 세자 교육을 부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시오. 문종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홍희는 총명했습니다. 문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게 총명하여 학문이 날로 향상되었다. 세종의 적장손, 문종의 적장자,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세자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이보다 확실한 왕위 계승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정통성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문종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홍희뿐이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장남 문종, 차남 수양대군, 삼남 안평대군, 그리고 여러 대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은 무예가 뛰어났습니다. 16발의 화살로 16마리 사슴을 잡아 세종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태조를 닮았구나. 안평대군은 문예에 뛰어났습니다. 시서와 삼절이라 불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문종이 학자적 기질을 대표한다면 수양대군은 무인의 기상을, 안평대군은 예술가의 풍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신하였습니다. 왕위는 문종의 아들 홍희에게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문종이 경복궁 천추전에서 승하한 것입니다. 제위 2년 나이 38세였습니다.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며 지나치게 슬퍼한 탓이었습니다. 등창이 악화되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종은 임종 직전 대신들을 불렀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을 침상 앞에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고명 대신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하는 유언이었습니다. 4일 뒤인 5월 18일 경복궁 근정문에서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2세 소년이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소년 왕의 치세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5년 뒤 밧줄에 목이 졸려 죽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1452년 5월 18일 12세 소년이 근정문에 섰습니다. 즉위교서를 반포했습니다. 소자가 조종의 업을 능히 담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연못과 얼음을 건너는 것처럼 매우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린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교서에는 24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13번째 조항 모든 조치는 의정부 6조와 의논하여 행하겠습니다. 14번째 조항 6조에서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던 것을 모두 의정부를 거쳐 보고하십시오. 사실상 신하들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 죽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문종도 모두 떠났습니다. 12세 소년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렴청정을 해줄 대비도 보호해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종이 유언으로 부탁한 대신들 뿐이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은 70세 노신이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는 조선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국경을 확정한 공신이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대신이었습니다.
단종은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 문제였습니다. 관리를 임명할 때 3명을 추천하면 왕이 그중 1명을 낙점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3명 중 1명에게 황표라는 노란 표시를 붙여 올렸습니다. 왕은 황표가 붙은 사람을 그대로 낙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황표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왕권이 대신에게 좌지우지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단종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즉위 직후 분경금지법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대신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문종대왕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명분에 밀린 단종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12세 소년에게 70세 대신과 맞서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결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하들이 궁궐 안 불당을 허물자고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상왕께서 설치하신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할아버지 세종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동시에 왕권을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 단종의 숙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종의 형 양녕대군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세종의 여러 아들들도 장년의 나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사헌부에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의정부 대신과 함께 대군에 대한 분경을 금지하소서. 대군들이 권력을 탐낸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종은 생전에 수양대군을 관습도감 도제조에 임명했습니다. 왕실 의례를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사간원에서 종친에게 실직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탄핵했지만 문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을 깍듯이 모셨습니다. 형에게 효를 다했습니다. 문종실록에도 두 사람의 형제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죽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카를 보는 숙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탐하는 야심가의 눈이었습니다. 1453년 9월 명에서 고명책인을 보내왔습니다. 사은사를 파견해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사은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측근 권람과 한명회가 만류했습니다. 대감께서 명으로 가시면 김종서 일파가 움직일 것입니다. 수양대군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한양을 비우는 순간 대신들이 움직이리라는 것을. 사은사 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한양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양대군파와 김종서 황보인 대신파, 그리고 안평대군파가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12세 소년왕은 그 한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단종은 궁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홍달손, 양정 등 무사 세력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서는 70세 노신이었습니다. 북방의 영웅, 사군 육진을 개척한 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종서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종서,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다는 고변이 있다. 김종서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수양대군이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김종서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70세 노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동시에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대신들을 습격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을 왕명이라 속여 불러냈습니다. 궁궐로 가는 길에 군사들이 에워쌌습니다. 황보인은 끌려가 처형되었습니다. 우의정 조국관, 병조판서 이양 등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한밤 사이에 단종을 보좌하던 고명 대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3세 단종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김종서 등이 안평대군과 결탁하여 모반을 꾀했습니다. 신이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한밤에 일어난 피의 쿠데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하고 아버지가 유언으로 맡긴 신하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13세 소년에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하라. 떨리는 목소리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동생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사사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이었습니다.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즉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쿠데타였습니다. 명분도 약했습니다. 김종서가 안평대군과 모반을 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황표정사로 왕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구실이었습니다. 1454년 3월 수양대군은 논공행상을 정했습니다. 정난공신 1등에 자신을 올렸습니다. 분충장의왕국 보조정책 정난공신, 긴 이름의 공신 칭호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가 되었습니다. 영경연서운관사 겸판이병 조사를 겸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수양대군이 좌지우지했습니다. 신하들은 단종이 아닌 수양대군의 눈치를 봤습니다. 단종은 궁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12세에 즉위하여 13세에 실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더 흘렀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수양대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명회, 권람, 신숙주 등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나이가 어리시니 수양대군께 왕위를 물려주소서. 강요된 선이었습니다. 단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리니 숙부께서 왕위를 이으시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제위 3년 나이 15세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왕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어 수강궁으로 옮겼습니다. 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목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왕비 송씨도 함께 갔습니다. 훗날 정순왕후로 불리는 그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1440년생으로 단종보다 한 살 위였습니다. 1454년 단종 13세 때 가래를 올렸습니다. 영의정 송현수의 딸이었습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송현수의 여동생은 세조의 동생 영흥대군과 혼인했습니다. 집안끼리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강궁에서 단종과 정순왕후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세조는 겉으로는 예를 갖췄습니다. 상왕에게 식료품과 일용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철저했습니다. 단종의 일거수일투족이 세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56년 6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이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이들은 집현전 출신의 학사들과 무관들이었습니다. 세종 때부터 단종을 보필하던 신하들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명나라 사신 접대 연회 때 벼룬검을 설치하고 세조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성삼문은 사전에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보기를 꾀하겠습니다. 단종은 칼을 하사했습니다. 지지의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성균관사의 김질이 장인 정창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창손은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1456년 6월 2일 사육신이 체포되었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삼문은 당당했습니다. 상왕 전하께서 칼을 하사하셨다. 단종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능지처참이 아닌 거열형이었습니다. 몸이 5갈래로 찢겼습니다. 가족들도 죽거나 노비가 되었습니다. 박팽년의 두 아들 10살, 8살도 죽었습니다.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도 처형되었습니다. 단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상황이 복위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세조의 측근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을 강등하소서. 1457년 6월 21일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상황에서 군으로 왕족의 신분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유배지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산골이었습니다. 단종은 창덕궁을 떠났습니다. 정순왕후와 청계천 영도교에서 이별했습니다. 16세 소년과 17세 소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어찌하옵니까? 살아계시오. 그대만이라도 살아야 하오. 단종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정순왕후는 노산군 부인으로 강등되어 궁을 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어 81년을 더 살았습니다. 1521년까지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단종은 광진구 화양정에서 환관 안노를 만났습니다. 세조가 보낸 전송사였습니다. 단종은 안노에게 말했습니다. 성산문의 영모를 나도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했다. 이것이 나의 죄다.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배 행렬이 영월로 향했습니다. 두물머리, 여주, 원주를 거쳐 영월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슬퍼했습니다. 어린 왕의 유배 행렬이었습니다. 솔치고개를 넘을 때 소나무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군등치에서는 가파른 고개를 오르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베일치에서는 석양을 보며 사육신을 떠올렸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그대들은 나를 위해 죽었구나. 단종은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절하는 단종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1457년 6월 말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청령포는 섬이었습니다. 동남북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서쪽은 험한 육육봉 절벽이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천연 감옥이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 갇혔습니다. 관음송이라는 큰 소나무 아래 작은 집이 지어졌습니다. 단종호소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그곳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시녀 몇 명과 시중들은 통인 몇 명뿐이었습니다. 17세 소녀는 섬에 갇혔습니다. 낮에는 소나무 아래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밤에는 별을 세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끝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단종은 사육신의 꿈을 꿨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가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 모습이었습니다. 전하, 저희는 갑니다. 가지 마시오. 경들은 나를 위해. 단종은 울부짖으며 깼습니다. 관음송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소나무가 단종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음송, 소리를 듣는 소나무라 불렸습니다. 청령포 건너편에는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은 고을의 향리 우두머리였습니다. 대대로 세습되는 자리였습니다. 엄흥도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흥도는 청령포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가 무엇이오? 아내가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노산군께 가까이 가면 우리 집안이 멸문당하오. 하지만 저 울음소리를. 엄흥도는 강을 건넜습니다. 청령포로 들어갔습니다. 관음송 아래 단종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영월 호장 엄흥도옵니다. 호장이 왜 이곳에? 전하의 곡소리를 들었사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엄흥도는 매일 밤 청령포를 찾았습니다. 단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둑을 두었습니다. 시를 읊었습니다. 야사와 전설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엄흥도가 단종을 찾아갔다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후일 엄흥도의 후손들이 구전으로 전했습니다. 청령포에서 넉 달이 흘렀습니다. 1457년 가을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이 범람하여 청령포가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은 영월 읍내 객사로 옮겨졌습니다. 관풍원이었습니다. 동헌에 딸린 누각이었습니다. 단종은 관풍원 자규류에 올랐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 마리 궁궐을 쫓겨난 원통한 새, 내가 슬피 울어듣는 나도 괴롭구나. 내가 울지 않으면 내 시름도 없으련만. 보시오 세상 근심 많은 이들이여. 부디춘 3월엔 두견이 우는 누대에 오르지 말게나. 자규시였습니다. 소쩍새의 자신을 비유한 시였습니다. 쫓겨난 왕의 한이 담겼습니다. 그때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는 세종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의 큰 숙부였습니다. 그는 1456년부터 수능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1457년 9월 금성대군은 수능부사 이보음과 함께 거사를 계획했습니다. 단종 보기를 위한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동관노의 고변으로 발각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도 연루되어 교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노산군을 처리하라. 17세 조카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1457년 10월 21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출발했습니다. 품속에는 사약이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새벽 왕방연이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관풍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장이 재촉했습니다. 도사, 시각이 늦어집니다. 왕방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리를 달려오는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찌 어린 왕자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왕방연은 관풍원 문을 밀었습니다. 뜰에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단종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익성관과 골룡포를 단정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지만 왕의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온 까닭이 무엇이오? 왕방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단종은 알았습니다. 사약을 가져왔구려. 전하, 괜찮소. 나도 알고 있었소. 단종은 담담했습니다. 금성대군의 거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각오했습니다. 숙부세조가 자신을 살려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은 차마 사약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때 단종의 곁에 있던 통인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하겠습니다. 그는 활주를 꺼냈습니다. 활의 시위였습니다. 긴 노끈을 이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약으로 괴로워하며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통인은 단종이 앉은 자리 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밧줄을 단종의 목에 걸었습니다. 단종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습니다. 1441년 7월 23일 태어나 1457년 10월 21일 죽는 날까지 16년의 인생이었습니다. 12세에 왕이 되어 15세에 폐위되고 17세에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총애, 아버지 문종의 사랑, 정순 왕후의 눈물, 사육신의 충절, 청령포의 소나무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인이 밧줄을 잡아당겼습니다. 밧줄이 조여졌습니다. 단종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연려실 기술은 기록했습니다. 9구멍에서 피가 흘렀다. 통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즉사했습니다. 숙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늘 모시던 공생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자청하고 나섰다가 즉시 9구멍으로 피를 쏟고 죽었다. 바깥에서 뇌성이 울렸습니다. 영월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검은 안개가 땅을 뒤덮었습니다. 밤이 지나도록 거치지 않았습니다. 관풍원에서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동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하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둘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둥둥 떠오르는 시신이 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것도 전설입니다. 실록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왕방연은 한양으로 돌아가 보고 했습니다. 노산군이 졸했습니다. 세조실록은 기록했습니다.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조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거짓이었습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교살이었습니다. 예로서 장사 지낸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시신은 방치되었습니다. 세조의 명이 내려왔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엄흥도가 나섰습니다. 1457년 10월 22일 단종의 시신이 동강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엄명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영월 사람들은 강가에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신을 쪼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영월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관을 준비했습니다. 아전들과 백성을 모았습니다.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위선피와 오소감심. 엄흥도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다면 달게 받겠다. 중종실록은 기록했습니다. 영월군 호장 엄흥도가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지를 찾았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눈 쌓인 자리에 앉았다가 사라졌습니다. 저곳이로다. 엄흥도는 그곳에 단종을 감회장했습니다. 영월 서쪽 오리 지점이었습니다.
지금의 장릉 자리였습니다. 엄흥도는 가족을 이끌고 영월을 떠났습니다.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훗날 정순 왕후가 양자를 삼았습니다. 문종의 딸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정미수는 단종의 조카였습니다. 정순 왕후는 정미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단종의 제사를 지내주오. 정미수의 후손들이 대대로 단종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59년이 지난 1516년 중종 때 단종의 묘에 봉분이 세워졌습니다. 감회장된 지 59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상군묘였습니다. 왕릉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165년이 흘렀습니다. 1681년 숙종 7년 숙종이 명했습니다. 노상군을 노산대군으로 추봉하라. 군에서 대군으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17년이 더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복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산대군을 왕으로 복위하라. 묘호는 단종이라 하라. 사망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세조의 10대손 숙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조대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은 신하들의 잘못이었다. 단종의 폐위는 신하들의 강요였다. 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세조를 지키면서도 단종을 복위시키는 논리였습니다.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단종, 예를 지키고 의를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시호도 내려졌습니다. 공의 온문 순정 안장경 순도뇨 대왕, 긴 시호였습니다. 노상군묘는 장릉이 되었습니다. 왕릉으로 승격되었습니다. 1733년 영조 때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앞면에는 조선국 단종대왕 장릉이라 새겼습니다. 뒷면에는 1457년에 단종대왕이 영월군에 계셨는데 10월 24일 승하하셨으니 나이 17살이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장릉은 특별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산 능선에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충신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 단종을 위해 목숨 바친 신하들을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단종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무속의 왕신이 되었습니다. 영월 영모전에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선왕당에서도 단종을 모셨습니다. 한을 품고 죽은 어린 왕, 조선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정순 왕후는 1521년까지 살았습니다. 향년 82세, 조선 왕비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6세에 단종과 생이별한 뒤 6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단종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단종의 두 후궁도 오래 살았습니다. 숙의 김씨는 86세까지, 숙의 권씨는 83세까지 살았습니다. 모두 80대까지 장수했습니다. 단종이 조선 왕 중 가장 일찍 죽은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2009년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조선 왕릉 40기와 함께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많은 사람이 장릉을 찾습니다. 청령포의 관음송 아래 서서 단종을 떠올립니다. 관풍헌 자규류에 올라 자규시를 읊습니다. 엄흥도의 충절을 기립니다. 12세의 왕이 되어 17세에 밧줄에 목 졸려 죽은 소년 조선 최고의 정통성을 가진 왕자 241년을 기다려 다시 왕이 된 단종,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충절과 의리는 역사에 남습니다. 단종은 죽었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